안녕하세요. 나인텔 드래곤의 추한피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3대 독재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기존 세력이 자신의 권력이 새로운 변화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생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대부분의 문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발전하는데 발전에 문제가 여기서 발전한다는 의미는 즉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공장 생산 이게 생길 때까지는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이 전기로 공장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산업혁명에 대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생각하고 사람 갈아 넣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기를 쓰게 됨으로써 사람 갈아 넣는 거 대비 기계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량 생산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2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를 했냐? 농업하고 광업, 가공업으로 했어요. 가내수공업. 막 그런 거를 했거든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그거에 그 이상 가공하니까 물질의 거의 원물에 대한 거의 가공 모양 형태만 변경한 상태로 그냥 쓰는 그런 가공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원물 거의 그대로 나오는 거고 무슨 특별히 조작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쓰는 그런 상태의 산업구조인데 이때는 사실상 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 왜? 도구도 거의 없는 데다가 이걸 대량 생산할 수단도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거는 다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다 그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 지금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장 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계로 생산하는 거예요. 결국 기계의 숙련도만 발산, 기계의 숙련도,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삶의 질이 바뀌는 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돌리는 거는 결국 노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그 지점에 그 공장을 돌리는 지점까지가 어떤 사회 구조냐면은 왕권주의 사회에서 노예가 존재하는 왕권주의 사회에서 노예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 산업혁명주의 사회로 들어가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공장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에 이 공장 돌릴 사람이 노예거든. 근데 그 노예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려봐. 그러면은 사실상 국가가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개념으로 노동자 계층을 노예였던 사람들, 노동자 계층이었던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적당히 돈을 주면서 사람을 굴리기 시작하는 개념이 2차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인간의 사유재산이 힘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걸 먼저 걱정하게 돼. 왜냐면 2차 산업혁명이 끝나기,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은 서비스업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사실상. 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예측한 거지. 권력자들은 이미 미래를 보는 시점이 좀 남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다가 뭐를 하냐?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그러니까 기반 자원이 높은 나라 같은 거 있잖아. 그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 거의 그런 나라들은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얘네들은 그 이상의 뭔 반응이 있는지를 몰라. 그냥 땅 파면 돈 나오니까 그냥 국가에서 복제해주겠다 해버리고서 그냥 복제해버리니까 그 이상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니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살 거야 라는 아니란 믿음이 생겨버리거든. 아니란 믿음을 국가가 심어주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서 정치쇼를 하며 지지 기반을 굳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2차 산업혁명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국가에서 이 녀석들이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돈 갖다가 펑펑 국민한테 쓰기만 하지?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그걸 투자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그걸 투자하기보다는 투자를 안 하고 사업 철수를 합니다. 왜? 이거를 굳이 해가지고 이익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발전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 투자자들은. 근데 그 발전 가능성을 국가가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로 잠깐의 행복을 영위하는 그 선택을 하는 거지.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독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측근측하고 정치 기반의 포퓰리즘에 현혹된 사람들, 그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식으로 막 종교화된 지지층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데 이게 보통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처음에 90% 정도가 믿어버리는 거지. 10%가 이건 잘못된 경제 운영 방식이다라고 미리 말해 줍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기업인들이요. 기업인들이 이걸 말해줍니다. 기업을 움직이거나 상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10%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나가버립니다.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반 경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기반 경제를 움직일 공장주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공장이 멈출 거 아니야. 그럼 공장이 멈추면은 그 돈을 찍어내듯이 만들었던 돈을 만들 수단이 사라지는 거잖아. 수단이 사라진 국가는 결국 멈추는 거지. 그 멈추면 뭐 하냐? 경제가 망하는 거지,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포퓰리즘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원인이. 포퓰리즘을 하고 싶으면은 참고로 포퓰리즘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가능한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개념에서 1000대 1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1000대 1의 개념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1000대 1의 개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네 땅값이 전부 다 부동산의 가격을 전부 다 플러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모든 국민이 빚 안 지고서 한 바퀴 1사이클 돌아갈 때까지예요. 안 하고서 국가가 1사이클 돌 때까지야. 이 1사이클을 돌 때 생기는 자원을 쓰면은 국가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 애초부터.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세금을 낮춰가지고 그 세금 1% 세금 갖다가 국가를 운영하면 돼요. 왜냐면은 빚을 지은 것도 같고 알아서 투자하고 그 돈 남아 도니까 그때부터는 국가에 돈이 남아 돌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때는 환율 고정 상태가 진입해가지고 절대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절대값이 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기축통화로 쓸 수가 있어, 그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가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도달한 국가가 100년 영위에 가능한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못해요. 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멈추고 국가 발전이 멈춘다라는 개념이 존재해. 왜 존재하냐면은 이게 사회주의 기반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면은 생기는 현상이에요. 대체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지. 이거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도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생에 이걸 영위하겠다고 그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 넘어갈 때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 국가들 있죠. 여기서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거.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독재 정책 방식 때문이, 이 방식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독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고, 그 기득권 독재, 정확하게는 기득권 독재 하려고 해서 그 원인이고, 그거 아니어도 기반 경제가 없는데도 그거 갖다가 3차 산업혁명을 바로 가려고 한 행동 때문이기도 해요. 애초부터 식량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이거를 했어요. 1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2차 산업혁명을 넘어갔어. 근데 이제 독재를 했던 이제 독재를 한 건데 이 독재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거든.
원래 흘러가야 될 방식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딱 물러나는 타이밍이 딱 그거였거든. 이게 지금 독재라고 불렸던 게 사실상 기반 지키기 방식이었거든. 기반에 손을 못 대게 막은 거예요. 사실상 3차 산업혁명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는 이때 당시 우리나라도 이 독재를 하고 싶어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 사람들은 무슨 독재를 하고 싶냐? 대통치 독재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애초부터. 이게 뭐냐면은 대리 통치 받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고 대리 통치해줄 나라는 중국이 러시아고 거기에서 독재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민주당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하려고 했었어. 실제로 독재를 하려고 했어. 박정희를 물러나게 해가지고 80년대를 주름 잡은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걸 했으면은 우리나라 진작에 망했습니다. 20년 일찍 망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대 돌파. 그러니까 2000년대 대기도 전에 망했습니다. 사실상 누구한테? 북한한테. 실제 이게 그때 있었고 이때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미군 철수 못하게 막아놔서 철수하는 거를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놓은 거거든. 사실상 그때 아니었으면 진짜 철수해버렸을 거야. 아마 20년 일찍. 그랬으면은 진짜 지옥이 뭔지 우리 20, 30세대를 경험했겠지. 그랬으면 진작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진작에 무너졌겠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독재하고 있었겠지. 진작에. 그리고 무너졌겠지. 미국한테. 우리들 피 보면서. 일단 이게 들어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항상 노리고 있었거든. 그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2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생각을 못 하거든. 왜냐면은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에 2차 산업혁명을 겪어가지고 그거로 기반을 만들었거든. 그 기반을 만들었는데 사회주의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유일한 단점이. 그 인권을 무시했는데 요게 민주당이 지지하는 기반 바라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가 중요해요. 솔직히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는지. 왜냐면은 얘네 민주당이 했던 그 사람들 있죠. 대부분 지지한다거나 김구라던가 아니면은 김일성이었던 김일성으로 위장했던 그 사람하고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중국과 청나라에서 중국이 되기 전까지 그 시기까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맞았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얘 사람들. 근데 왜 그때 이후에 지금 평가가 달라졌냐? 이게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권력이 위로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냥 그 초기에는.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갈아 넣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권력 독재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2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 내수시장을 채우면은 그 이후부터는 해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수시장은 유난히 컸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이 방법을 한 거를 이게 북부 지역의 공산주의자들하고 아래쪽에 남부 쪽에는 민주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자거든. 왜냐면 사회주의 개념으로 일단 나라가 커지긴 했고 위에는 공산당 소련 쪽에서 지지하는 세력 기반이 있었고 밑에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베이징 기준으로 이렇게가 있었거든요. 애초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남북까지 전부 점령해버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 사람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일단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거를 이 체제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국가 체제를 변경하자고 민주주의적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강성민주주의자들하고
온건한 민주주의자들이 있어요. 온건파, 그러니까 강성파하고 온건파가 있었다고 한다고 보면 돼. 강성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노동자 권리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었거든. 노동자라는 핑계 대고 한마디로 노조 위원장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간부들, 좀 상위 간부들이요. 그 지역 간부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혁명을 우리한테 이런 취급받으면 못 살겠다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거든. 사실상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이긴 했어, 솔직히. 왜냐면 온건파 그리고 온건파였던 사람들이 2차 때 천안문 사태 2차, 1차, 2차 있는데 1차 때는 그 강경파였던 사람들이 이거를 진행시키려고 했던 거야. 민주주의의 빠른 진행을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패배한 거지, 사실상. 패배 선언을 하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면서 한국도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박정희가 있었거든. 박정희가 독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보고 보니까 다 선동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뭐야, 독재가 아니잖아. 그리고 얘네들 거기 가는 그리고 광주에서 그 서울까지 가는 거리 자체도 엄청 멀어. 왜냐면은 그게 하면은 그거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아는 거야. 그때 민족성이 이미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때 간첩도 끼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브로핑 작업도 또 해놨어. 이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암살되고서 전두환이 정권 그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을 때까지 문제를 보고서 여기에서는 혁명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잖아. 애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군사가 움직여가지고서 이 통제를 해버리는 국가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고 뭐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혁명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가 남달라가지고 쉽사리 혁명은 안 되잖아라는 개념이 잡힌 거지. 하지만 얘네들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였으면은 그게 된다는 거 알았을 거야, 아마. 왜 체제 붕괴하는 그 알고리즘 그 공작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애초부터. 근데 그 중국의 상위 권력 있잖아. 그 북부 쪽에 있던 사람들, 그 러시아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일부 엘리트층은 권력자들 알고 있어가지고 북한을 이용해서 간첩을 보낸 거야, 우리나라로. 중국을 통해서 간첩 보냈고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애초부터. 왜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간첩 없을 거라고 그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이때 당시. 너무. 사실 간첩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간첩이 가족화로 돼 가족 형태로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지. 이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도 이 정도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 애초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인민주의라 가지고 가능했던 거예요. 인민주의 공화국이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야. 이 나라 자체들이. 이걸 몰랐고 이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점에 들어왔던 거예요. 심지어 2차 산업혁명이 이후에 들어왔던 거지. 한마디로 이때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공장주들 입장상 외국인이 들어오든 한국인이 들어오든 일단 돌릴 사람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식으로 그냥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기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대량 생산하는 그냥 그런 공장이고 무슨 특별한 뭐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 10년 이후에 반도체 기술이 어느 정도 일본 따라잡아가지고 90년대쯤에 일본 따라잡아가지고서 그 기술 갖다가 했거든. 이거 기반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90년대 후, 88 그리고 독재하면 전두환이 독재를 해가지고 이걸 10년 동안 지키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지키고 있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게 이건희 회장이었거든. 이건희 회장이었는데 이거를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렇게 하면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라고 박정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건 알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는데, 문제는 전두환은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노태우도 마찬가지였고, 투자라는 걸 못했던 거야. 지키는 것만 할 줄 알았던 군인 출신들이어가지고 무언가를 쓰는 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좀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수군인이어가지고 그런 걸 몰랐던 거였죠. 그 문제 때문에 그 IMF 터진 거고, 사실상. 왜냐면은 그게 10년 정도 더 일찍 했으면은 전두환이 그걸 만약 이건희 믿고서 진짜 투자했으면은 아마 지금 삼성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아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될 수 있었어, 실제로. 왜냐면은 그때 당시 내구도를 줄이는 행보를 보였거든, 다른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 행동을,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행동을 못하게 막아버렸거든, 애초에. 핸드폰 만들면서. 핸드폰 가전제품 만들면서 그걸 다 때려 부숴버려가지고, 애초에 고장이 날 걸 왜 만드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구도의 자체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5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쓰게 되면, 그냥 일반 사무직이 쓰면 한 5년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내구성을 기준이 그 공사 현장 사람들 기준으로 내구성을 계산해버리는 밀스펙 개념으로 거의 그 정도로 내구도를 계산해버리고 만들어가지고 어지간한 재난에서도 작동되는 그런 가전제품을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 전자제품입니다.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달러를 벌고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사실상. 그때, 그리고 이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서 나라의 기반이 되도록 만드니까 바로 반세기 만에 3차 산업혁명까지 간 거예요. 나라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반세기도 안 돼서. 이제 40년, 30, 거의 30년 만에 거의 선진국 발끝을 따라잡은 거지, 사실상.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술이. 그렇게 따라잡았는데, 이때 따라잡을 때 이 시점이 문제의 그 시점이었거든. 이 시점에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끼어든 거지. 아까 말했던 그 독재 세력인데, 이번에는 글로벌 독재 세력입니다. 체제적 독재 세력. 이 체제적 독재 세력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당과 당원 같은 게 있잖아. 공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세력이 강했거든. 이때 당시까지. 90년대 초반, 90년대까지. 이게 90년대에 3차 산업이 넘어오면서, 93년 넘어오면서 망했거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나라를 계속 확장하지 못하면은 100년 이상 못 간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이 결과적으로 이때 생각한 게 뭐냐? 그냥 지속적인 확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수경제랑 이때 이후의 행보가 진짜 지속적인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장 생산을 해가지고, 맞더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확실히 적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들여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그 품질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야, 이때.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 중국의 기술이랑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공장 레벨 만렙 찍은 상태라고 보면 돼. 일단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거의 만렙 찍은 상황이었고, 중국은 이제 이때,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1스택 찍어놓고서 못 찍었던 거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자본 모으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아셔야 되는 거, 공산주의는 그 세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걸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용했을 때 이때 당시 권력을 키우고 있었던 시진핑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서서히. 왜? 왜? 이게 어디에서 가능했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국제적 정치 체제, 이 사람들끼리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상 이때 당시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 계속 민주당이 중국의 대의 통치를 원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을 뛰어넘어 버린 거야, 이때. 뛰어넘어 버리고 북한도 뛰어넘어 버리고 문제됐던 모든 국가를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반세기도 안 돼 가지고 모든 경제를
그러니까 북한도 뛰어넘었어. 중국 그 기술력도 뛰어넘었어. 일본도 따라잡았어. 미국 발끝에 도달했어. 선진국 반열에 도달했어. 미국의 발끝에 도달했어. 미국에 진짜 인구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GDP를 인구 대비했을 때 미국 대비했을 때 인구 대비했을 때 상당한 GDP를 따라잡았어. 대만도 2일 만에 막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때 자만에 빠진 거지 사실상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문제였던 거지. 이때부터 우리도 할만하네 하면서 그냥 계속 경제를 키우고 막 투자하고 막 잘 돌아간답시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돈을 벌었어야 할 때 돈을 안 벌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었던 거는 박정희가 했던 거 기반을 지켜가지고 그동안에 혜택을 벌어온 건데 문제는 박정희 효과가 전두환이 끝나고 1990년대 딱 끝났거든. 효과가 딱 끝났고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90년대 딱 끝났 95 정확하게 95년대 딱 끝났어요. 박정희 효과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뭐였지? 그 뭐였더라? 그 복지 문제 관련된 거를 이때 당시 너무 풀어버린 거야. 돈이 남아돈다 생각하고서 돈이 남아돈다 생각을 하고서. 근데 문제는 이때 달러 확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때. 그러니까 달러를 쌓아놓고서 그냥 대기 타고 있었다는 게 전두환이라고 치면은 김영삼은 그거를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기업 발전 기업에다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달러를 그냥 다 써버렸는데 문제는 그 달러가 돌아오는 분기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분기 시점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야, 나 지금 달러 부족한데 너희들 들 수 있냐라고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이게 김영삼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지. 이 발언 왜냐면은 대통령이 그거 있는지 없는지는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어. 알려줄 필요는 없어. 기업 총수들한테 그냥 조용히 물어보면 돼. 야, 야, 나 지금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부족하다. 좀 달러 빌릴 수 있냐? 잠깐 빌려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달러 좀 투자해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뒤에 가가지고 총수 살짝 불러가지고 그거 살짝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어. 그러면은 준비해주겠다. 근데 시간은 걸린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쓸 돈 없다고 대출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내일이 월급 날인데 오늘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 받으러 간 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김영삼이 쓰는 경제 개념이 작살났던 이유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은 진짜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거든 국가의 입장상. 왜냐면은 국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 지금 달러가 우리 지금 그거 돈이 환전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걸리니까 지금 다 그냥 돈을 조금씩 나눠도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둘러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 놓고 밖으로 야 우리 지금 달러 없어. 그래가지고 기업한테 빌려 갈 거야. 하고 다음날 돈을 못 주겠다고? 아, 네,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다 달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당시 없고, 그 다음 달에 나오니까 그거 한 달만 밀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뭐? 한 달이나 기다려야 돼? 난 한 달을 못 기다리겠어. 이 소리 하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세수결산 12월에 일어나거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세수결산 일어나거든?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 결산을 하기도 전에 그 비용에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빌리러 간 거야. IMF에 빌리러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 그것 때문에 회계 장부를 까버린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깠는데 얘네들이 한 게 좀 과관이었던 거지. 애초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 그 은행에 돈 빌려주고 기업한테 그걸 또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한 사용증을 은행에서 그거를 대출했어. 그 돈 갖다가 또 대출을 해주는 거야. 기업에 또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 기업에 대출한 거를 한국은행이 또 산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고리대금을 만든 거지. 상호 고리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국가한테 돈을 빌려줬어. 국가에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어. 기업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로 게임인 상태가 일어나 버린 거야. 이런 상태로 막 돈을 해외로 다 써버렸고 그다음에 돈이 해외에서 달러로 다 환전돼서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달러는 투자로 다 써버렸으니까 돈이 없지 당연히 은행에. 그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팅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이 세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그런 정책적으로 사람 그러니까 정당 국제 정당 독재 세력.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회색 지대에서 체제 붕괴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공산주의 체계를 이 자국에 당연시 되도록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보통 20년 정도 걸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 될 때까지 안 됐거든. 쉽사리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안 됐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됐으면은 완료가 돼야 될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까지 틀어져 가지고 지금 이 꼴까지 나가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면 그러니까 똥꼬쇼 하면서 지금 성공한 거야 사실상 그 중국 공산당에서. 왜냐면은 원래 계획대로였으면은 박근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됐어야 됐어. 그때 당시 박근혜 문재인 했을 때. 근데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네? 아싸 그럼 빨리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문제는 이때 박근혜가 엄청나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지지기반 세력들이 그거를 알아차려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대응하게 했는데 문제는 언론이 장악돼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애초에. 그리고 문재인 때 그거 언론의 통제를 확실하게 해버렸고 진짜 그게 일어나 버려서 못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 때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때는 활동 안 했어. 왜냐면 이명박이 전부 다 카운터 쳐버렸거든. 모든 문제를.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카운터 쳤는데 문제는 이 기관장들을 그때 당시 일부를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민주당 관련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이 공산주의 국제적 정당의 독재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국가적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고 어느 정도의 민족성 때문에 쉽사리 블러핑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일단적으로 지속적 매수할 수 있는 거. 그 지속적 권리를 매수하는 건데 일단 3법, 입법, 사법, 행정부를 전부 장악하고 검찰을 전부 자기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그분들이 책임지고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희생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희생양을 준비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가 없잖아. 왜? 자기한테 권력이 없으니까. 그 권력을 지게 할 수 있는 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적으로. 왜냐면은 중국에서 관시 문화라고 해서 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거든. 그 문화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권력형 비리형으로 잘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어중간한 정의감으로 잘 설득만 해버리면은 거의 90%는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지. 사실상. 가장 위험한 게 근데 이게 자기 때에서 끝날 거라고 아니란 생각을 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위법적인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관장들이고 어차피 2, 3년 하고 끝날 거니까 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거 한두 번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여기서 안 넘어가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거의 넘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시도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이견이 안 통하면은 가족으로 협박을 해요. 이제 당신네들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동정심을 하는 거야. 다른 부하들이나 그런 사람 동정심을 사게 미리미리 그 밑작업을 준비해두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 설득을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부하들한테 설득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1차적으로 위법 해결할 수 있지만 바로 해결하기 위한 위법적인 레벨의 사건을 동참해 달라는 식으로 일단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력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카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하겠다라는 약속 받아내는 거야. 이걸 안 되면은 보통 이때 당시 이게 안 되면은 가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1차가 안 되면 이 다음을 하는 방법이고 이것조차 안 되면은 어차피 가족을 손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때 당시에는 안 믿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거의 설득용 버린 카드로 쓰는 거 가족 우는다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부하들을 설득하는 거. 그리고 그 부하들을 설득하는 거는 1차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보통 접근하거든요.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 보통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을 했는데 이 기관장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장 그러니까 장급이지 장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서의 장관들 장급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타 부서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판을 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그 밑에 차관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열 3, 4위에 있는 서열 그 밑으로 아래로 5위권에 있는 사람들 한 4명 정도를 섭외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 사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적으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일단 부탁 받고 국회의원 부탁이니까 일단 한 번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저 사람들이 잘 되면은 뭐 우리 공천해져 가지고 나중에 장관 될 수도 있고 막 국회의원 할 수도 있지. 이런 믿음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다 블러핑이라고 말했어. 다 블러핑이에요. 거짓말이야. 해줄 생각 없고 오로지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고를 더 치고 옵니다. 뭐냐면은 말한 거랑 정반대로 행동하고 가요. 반대로 행동하고 이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만약에 들키면은 자기가 책임 주도했다는 걸 들키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고 안 들키면은 이제 기관장들이 이제 좆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기관장들이 2, 3년밖에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이제부터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알려지면은 당신 명예훼손이고 당신 불명예스러운 일에 계속 휘말릴 거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때 밝히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진짜 한순간에 치욕을 겪고 뭐 더 이상 출세는 못하지. 그 공무직은 사실상 못하지.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상 내려오는데 이걸 내려오면은 상대 정당에서 스카우트 해가거든.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지. 이렇게 되면 우파 정치인들이 대부분 스카우트 해가요. 왜냐면은 당신은 정의감이 확실히 있고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용기 지지합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이 밀어줘가지고 올라왔던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그런 세력이 좀 세력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거로 인한 이거나 명예욕 그거랑 저울질을 하게 돼. 이때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일단 가족을 협박을 합니다. 이때는 100% 먹히거든. 왜냐면은 그 피해 가족한테도 가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이때 문제는 부하들한테 공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원들이 공사를 거는 거야. 뭐냐면은 이거 이거 증인하는 거 우리 저기에 대한 거 발선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공천을 약속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해주는 생각 없습니다. 대부분 해줄 생각 없어요. 뭐 사람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굳이 너희들 같이 그냥 권력형 비리자들을 굳이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이미지 실추시킬 일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관장들을 설득을 했던 거가 하면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밝히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안 들키면 이제 협박을 시작하는 거야. 정치인이 와가지고 협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기관장들한테 이 문제 자기가 사고치고 있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거예요. 다 사실 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라는 식으로 판을 미리 짜고 증인도 미리 준비해놓고 모든 판을 준비해두는 거가 이 국제적 독재 카르텔이에요. 국제적 독재 카르텔. 범죄자들이지 한마디로. 카르텔 독재를 위한 카르텔이지. 이게 권력형 범죄들이 이렇게 대부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명의 독재자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타국의 주축을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대의 통치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기관장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이걸로 문제가 터지면은 제가 저걸 입 털어버리면 터지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있고 그 차관들한테도 그 권력 자리를 약속해줬고 그 자기가 내려가면은 쟤네들 중 한 명이 올라와가지고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5년 집권하는 권력만 받고 넘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선출돼가지고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그 기관 내에서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관련된 연출 타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연줄을 믿고 그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내통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왜냐면은 명예만 얻으면 그만이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쪽 있던 사람들은 명예욕만 얻으면 돼. 공무원만 불명예스럽게 퇴직만 안 하면은 공무원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기반 자체가 다 털릴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때야. 왜냐면은 이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왜냐면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모양새만 유지한 채 내부에 골마가는 암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들키고 이걸 고발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이적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를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일 공략 대상이 누구였냐면 검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이었던 거지. 이때 유일하게 통하지 않았던 이때 당시 이걸 몰랐던 거. 이때 당시 윤석열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명박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석열이 이걸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왜냐면은 걔는 그 사람들이 다 나가리대가 다 떨어져 버렸거든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문재인 당시 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차린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 당시 사실상 그 자리 위치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알아차렸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백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걸 알았고 미국에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이 흑백을 가리고 이 카르텔이 있다라는 게 개입이 있고 이 카르텔에도 뒷배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 카르텔 뒷배가 뭐냐면은 이 이후에 말할 존재가 있습니다. 좀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좀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한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장들 그 사람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블러핑 해가지고 사실상 그 자리만 앉혀주고 나머지는 그냥 보내버리고 그 밑으로 자기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관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지속적인 독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거야. 일종의 선출 권력이니까 뭐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출 권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5년만 버티면 그만이요.
우리나라 같은 5년만 버티면 그만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 못하게 하면 막으면 그만이야. 이게 문제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연임을 못하니까 트럼프가 한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 사례를 확실히 잡고 한국과 협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가장 큰 원인인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이 국제 권력 독재 세력이거든. 이 사람들이 선출 권력을 통제해가지고 이거를 10년 이상 유지시켜서 이게 당연한 듯이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10년 이상 적응돼 버리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넘어가 버리거든. 10년 이상 해버리면 당연한 건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 틈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사실. 사실 이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될 거랑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당선돼가지고 선관위를 건든 거지, 사실상.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진작에 중국한테 주권 뺏겨가지고 홍콩처럼 그 아마 국민의 뭐 우파 정당들 다 해산돼 버렸을 거야, 아마 높은 확률로. 그리고 군사 그것도 다 민병화로 돌려버렸을 상. 군사 조직도 다 터져버리고 그 중국 북한한테 중국이 블러핑을 해서 전쟁 일으켜서 한국 공격하게 만들어 버렸을 거고 한국을 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미군이 철수하게 만들어낸 상황을 만들었을 테니까. 철수할 거라고 믿으니까.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었을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고 전쟁 끝나면은 우리나라 전쟁으로 할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 중이니까 괜찮을 뿐이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우리나라가 전쟁할 차례예요. 이건 아셔야 돼.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전쟁할 차례예요. 자, 그리고 이 국제적 독재 세력은 권력을 독재하기 위한 세력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앞잡이 노릇으로 하는 사람들의 명령으로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것까지는 아셔야 돼. 이유가 중요한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내가 이것까지 하는데 47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하는 거는 아마 5분 내로 끝낼 수 있어.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부자들이 있으면은 그 부자들이 몇십 전씩 버는 부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부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이트 오션이 제일 먼저 도달해가지고 블루 오션을 공략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블루 오션이 있긴 한데 이걸 공략하게 되면은 전부 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회 구성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4차 산업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면은 로봇이 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가 통제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애초에.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경이 없어도 사실상 사람들이 굳이 공격할 이유로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도 없는 거야. 애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지금부터 잘 살기 위해서거든, 사실상.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왜냐면은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못 사니까 저 녀석 없애버려야 되겠어. 아니면 저 사람들 저걸 뺏어야 우리가 더 잘 살겠어. 이 개념이 존재하니까. 이게 전쟁하는 이유야. 간단히 말하면은. 근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이 이건데 최소 유지 사회,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이 국가에서부터가 기업 및 국가에서 벌어들이고 이게 굴러다닐 정도 너무 싸가지고 막 10,000원만 있어도 막 10년 살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경제 구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00달러 정도면은 막 몇십 년 정도, 그러니까 일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유복함이 생길 정도의 그런 경제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랬어. 핑계 댈 거리가 사라지는 거야.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느 세력이냐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들. 왜냐면은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라는 핑계를
되던 사람들인데 가장 큰 중요한 그 핑계를 댈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국제적 왕따가 없어져 버리니 국제적 왕따 시킬 이유의 명분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자신의 돈이 사실상 공중분해돼 가지고 그렇게 있어봐야 쓸모가 없는 돈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 돈의 가치가 사실상 이제 갑자기 1000배로 불어나 버리는데 이 1000배로 불어난 돈이 사실상 필요가 없으면 뭐 하겠어.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큰 돈을 쓸 필요도 없는 구조가 막 완성돼 버리잖아. 4차 산업혁명 지나가 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행동은 뭐냐?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접근 못하게. 일반적 국민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접근을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가치를 극한적으로 떨구는 거예요. 자기가 독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미리 선점해서 독점해두고 그 시점에 자본을 통제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보의 통제를 걸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쉬운 루트를 차단하는 거지. 근데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이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통제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뭘 하냐면은 CBDC 같이 자본적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쓰냐? 그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이 쓰는 게 아니라 앞잡이로 나와 있는 애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벌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자동화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사실상 자동화 시켜가지고 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자동화에 손을 대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 10분의 1로 한 10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아까 말했던 국가에서 그 국제적 독재 세력으로 있는 카르텔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앉아있는 위치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를 움직이는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상 무슨 네임드급이 되지 않는 정도 레벨에서 하는 행동이 뭐냐? 물가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권력은 있으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왜 이걸 조작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물가와 화폐의 가치를 조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폐는 가만히 있으면은 3%씩 마이너스 되지만은 투자를 하면 3%씩 증가를 하게 되거든. 전체적으로 경제 증가에 플러스 3%가 증가하거든.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가요. 정상적인 물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이면 그 시기에 생산됐던 물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3년 뒤에 가격이 반토막 나거든.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정도로 물가 그 정도로 엄청 떨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차익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 차익을 메꾸는데 세금을 모조리 다 써버립니다. 대부분의 그 차익을 생긴 이익을 모조리 다 써버려. 그러면은 그 물건에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세금 지키는 것 때문에 세금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니까 그 세금으로 이익 본 만큼 그 가격이 같은 품질인데도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거에 만드는데 세금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는 지속시켜야 되니까 회수해야 되니까 그거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제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이면 1% 미만 성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진국 가면은 막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갑자기 한 자릿수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직거리라고 있거든. 그 나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재 국가에서 그게 풀어지면은 그 독재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그게 성장하면 2차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면은 이게 3차에서 3차 산업이 넘어가는 그 기간 중에 얘네들의 기반이 엄청나게 크니까 이거를 털어먹는 거예요. 사실상 이 털어먹어가지고 이 돈을 그 벽 세우는 데 써먹는 거지. 사실상 접근 못하게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상인가 정부에 접근을 못하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거지.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모든 국가가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대부분 이게 아마
정치인들에서 아마 민주당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면 이 관련된 거에 정부는 다 접근했지만은 언론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민주당에 있는 그 고위직 관리자들은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이니까 바보가 7대3 비율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래서 7대3 비율이 언제나 유지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30%가 무지함에 갇혀 있는 사람이 70%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30%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0%거든요. 근데 그 10%들 중에 5%는 공무원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에 개입을 못해. 이 직군 중에 5%가 그 여기 10%인데 그 10%로 했을 때 참고로 그 10% 중에 3%가 이걸 이용해 먹는 주축 세력이고 7%는 그걸 이용해 먹지 않는 세력이라고 보면 돼. 대체적으로 이게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5% 정도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고위직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공무 쪽에 다 있어. 공무원 쪽에 있고 나머지는 그 사법부나 입법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이 빌런 짓거리 하고 있는 애들 3%랑 2%랑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상 머리 꼭대기에서 얘네들끼리 세력 싸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의 존먹는 세력 3%가 국제 경제 세력과 협력 관계에다가 부자들을 뒷배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앞잡이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뒷배로 두고 있어. 근데 그 뒷배가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뒷배를 두고 있는 상태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저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우리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들도 명예욕이 있으니까 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라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이 절반이 엔치파도스 상태, 그러니까 권력에 기대어 있는 정당 사람들이 전반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1% 상위 1,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거 싸우는 사람들이 사실상 1%의 세력, 1%하고 그 국제 경제의 10% 1% 그러니까 각국의 1% 그러니까 각국의 3% 정도 되는 그 부자 그 조직과 싸우고 있다고 보면 돼. 이 상황이어가지고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보 이상으로 얘네들 정보가 다 습득되는 자본에다가 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전쟁 나면은 그냥 피해버리면 돼. 그냥 나라 뜨면 돼. 사실상 국정 자체를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재원이면은 그냥 문제 생기면은 그냥 안전한 그런 상관없는 국가가 가지고 아 우리 좀 지켜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경제가 뭐 작살나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들은 한 10년만 버티면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세계대전급으로 일어나지만 않으면 뭐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대전이 날 것 같으면은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한 2년 정도 뻑이다가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심지어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이 짧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취해가지고 그 정도도 가능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 그 부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의 그 앞잡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걔네들은 진짜 그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애들이거든. 실제로 어느 그거 아니어도 그만큼 돈이 그 자본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주축이 아닐지란 주축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부자도 몇 조원씩 버는 사람들도 주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 그 앞잡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보면 돼.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는데 이 우주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투자를 했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란 말이지. 일론 머스크를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왜 그렇게 지원해줬나 생각하면 단순해.
우리를 우주 공간에서 스페이스 셔틀 태워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안전하게 그냥 띵까띵까 놀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줄 그냥 택시 기사 뭐 그 정도로 그냥 우주 리무진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뭐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뭐 핵 써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막 1, 2년 정도 있으면 뭐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뭐 몇 년 버티면 되겠지. 뭐 미리 물려놔가지고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해. 이 사람들은 오염 안 된 거 싫어가지고 그냥 진짜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하는 애들이란 거야 사실상. 왜? 어차피 들키면은 뭐 인생 잘 살았다, 인생 잘 즐겼다 하고서 그냥 내 인생 끝 하고 그냥 말린 놈들이라서 대부분. 진짜 이 정도로 나사 빠진 놈들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고 트럼프하고 중국 공산당도 포함해서 일부가 싸우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다 포함해서 싸우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이용해 가지고 공산당 주축 세력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 발전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못하고 그 특권인식에 누리는 그 권력용에 취한 부와 권력용에 취한 그냥 나사빠진 인간들이라고 보면 돼. 이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대부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다가 그 옆에는 행정부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어느 정도 힘을 길러주는 세력이 있는데다가 공산당도 여기에 대부분 일부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부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사실상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 근데 이거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주축 세력인 앞잡이들이 주축으로 조정하는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면은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지. 얘네들 다 깨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새로운 주축 세력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들러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거를 하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 세력이 완전 약화돼 버리고서 이용과 같이 쓸모가 없어지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거야, 트럼프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조직을 다 깨부수면은 와야 될 거고, 그 조직이 부서지면은 최소 20년 동안에 자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그 화이트 오션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구 20%가 인구 20%가 잘 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구의 20%가 잘 사는 구조가 되는데 이 기회를 노리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트럼프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40대 이하인 이 사람들이 그 지점에 돌파를 걸어서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국제 정치 세력을 다 깨보는 거예요. 범죄 세력들. 참고로 이 사람들을 하는 것 중에 마약도 포함되어 있어. 마약으로 꽤 수익을 내는 편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은 마약을 이용하기는 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일부는. 그런 정도로 막 사는 놈들이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이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거야. 가장 큰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구성원이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유지할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권력 뒤에 지배가 있다는 생각에 해결하는데. 근데 사실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뭐더라? 빌 게이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빌 게이츠가 여기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진짜 참여하는 놈들 중 한 명이라는 거야. 이걸 올리면 아마 빌 게이츠 나 영상 봤으면은 당장 삭제하라고 난리 칠걸?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겁니다. 이거를 솔직히 넣진 않을 거고 이 5분 발언이 아마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야. 사실상 실제로 증명된다면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사실상 뭐였더라? 정보 아마 CIA급이면은 증명을 해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이하에 있는 정보기관들은 아마 증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보 통제가 걸려서. 왜냐면은 이거는 1급 기밀보다는 더 높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마 접근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리면 라이브 추적 가능할 아마 추적할 걸. 농담인지 아닌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